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비만 코드입니다. 예전에 함께 공부해 본 적 있었던 독소를 비우는 몸, 지방을 태우는 몸, 그 책들의 저자 제이슨 펑. 이분이 저자이신데요. 전 세계에 걸쳐서 다이어트는 정말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되기도 하고 또 노력은 했는데 좀 빠졌나 싶으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또는 그 이상으로 가게 되는 요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명쾌하게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려 합니다. 당뇨와 비만 치료인 세계적 권위자인 저자가 밝힌 비만의 원인은 바로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이어트 하면 인슐린,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많이 먹고 활동을 덜 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활동량이 적어서 비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별로 안 해도 날씬한 사람은 좀 날씬하고 나름 관리들 하지만 나름 건강한 습관들을 잘 갖고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근데 맨날 다이어트에 매달리고 또 매달려도 늘 통통하거나 또는 살이 많이 쪄 있거나 좀 뺐다가도 나중에 보면 다시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더 쪄 있거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인체에는 적정 체중 설정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번 설정되면 체중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이거 완전 몸무게의 운명인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질, 체형 그런 것들로 생각하면 좀 쉽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해요. 저열량, 운동 많이.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해도 살은 빠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쵸? 원푸드 다이어트든 저열량이든 뭐 어떤 유행 다이어트든 간에. 근데 그렇게 애써서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이면 우리 몸의 입장은 어쩐 줄 아세요? 우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 인체의 자동 시스템은 처음에 설정된 원래 체중으로 돌려놓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니까 좀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인체의 자동 시스템과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다 뺄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요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운명과도 같다는 거죠. 전 세계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그것을 유지해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유지어트까지 성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에 인슐린이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섭취 열량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체중 설정 값을 낮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보건 시스템,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작동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섭취 열량을 제한할수록 훨씬 더 강력한 보건 시스템. 그러니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나마 예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저랑 같이 공부를 많이 했었잖아요. 또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다른 많은 관점으로 공부를 하셨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솔루션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단식 프로그램과 식습관 개선을 통해 우리 인체 시스템이 스스로 적정 체중을 다시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체 시스템을 재설정해야 하는 거예요. 리셋해야 하는 거죠. 이것도 리부트 해야 하는 거죠. 설정값부터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다 노력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 인체 시스템은 다시 적정 체중, 설령 그게 틀렸더라도 한 번 설정된 체중값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는 체질이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설정되는 적정 체중값, 그것을 얼마로 설정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체중값은 인슐린이 결정했던 거예요. 진짜 이제 인슐린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 다이어트 해도 맨날 헛고생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에 이미 설정된 체중값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열쇠는 인슐린이 쥐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자세한 얘기들 뭐 이것저것 나옵니다. 근데 해결책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둘째는 언제 먹을 것이냐입니다. 그 체중값을 다시 설정하는 리셋하는 체중 감량 방법은 기본적으로 5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체중 감량 5단계는 결국 줄여가야 하는 것, 또 먹어야 되는 것, 늘려가야 되는 것 그렇게 나뉘거든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도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을 먼저 막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먹지 말아야 될 것, 줄여가야 될 것, 그 마이너스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줄여가는 게 우선이고요. 그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을 평소에 과도하게 섭취했다면 그렇게 해서 줄여갑니다. 근데 마이너스 갖고만 될까요?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한 플러스도 필요하죠. 우리의 몸과 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바로 플러스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먹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하는데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5단계 첫 번째는 1단계 가당 섭취량 줄이기. 현대인이 먹는 음식들에는 그것이 주식이든 부식이든 간에 조금 있느냐, 적당히 있느냐, 많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먹는데 살이 쪄. 그것은 조금 먹어도 많은 식품을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슐린의 농도를 가장 많이 높이는 것, 그것은 바로 당분입니다. 그래서 당분 섭취량 줄이기, 식품 라벨을 잘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요. 2단계도 줄여야 될 건데요. 2단계 정제된 곡류는 적게 먹어라. 바로 당질을 말하는 거죠. 3단계는 적정 수준으로 먹어야 할 것입니다. 3단계 단백질은 적당히 먹어라. 4단계는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건데요. 4단계 천연 지방을 많이 먹어라. 이제 플러스 요법이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5단계 인체 보호 성분을 많이 먹자. 섬유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바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탄수화물의 영향을 약화시켜서 비만을 방지하는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자연에서 난 식품들. 그런 것들은 이미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제거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식초도 인체 보호 식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당분이 덜 들어가야 되겠죠. 전통식품에 사용되어 온 식초는 인슐린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것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오일과 식초를 섞어 빵을 찍어 먹는 것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그 영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성분과 함께 먹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초밥용 밥에 식초를 첨가하면 혈당 지수를 2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 줄여라, 탄수화물 줄여라, 삼백가루 줄여라. 그래서 당분 섭취량 줄이기, 식품 라벨을 잘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요. 또 가공식품을 줄여라. 그리고 단백질은 고단백질이 아니라 적정한 단백질.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했던 지방. 지방은 다 나쁜 게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지방은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으라는 거예요. 천연 지방을. 그 부분도 다른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 방법은 하나같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봐도 난 이걸로 성공했다, 난 저걸로 성공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한테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된 자신에게 맞는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식습관 하나하나를 다 고쳐가거든요.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활동량도 더 늘리는 거예요. 운동을 직접 하지 않아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도 하는 거고요. 걷기도 많이 하고요. 따로 걷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많이 늘려가는 거죠.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유지에 성공한 사람들은 약간씩 다른 게 있을 뿐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거는 사실 나의 식욕을 억제하도록 돕는 식품들일 수가 있겠고, 또 내가 다이어트를 즐길 수 있는 어떤 메뉴가 될 수 있겠고, 또 심리적인 보상감, 만족감을 주는 것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 이유도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 필 받아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다 말다 해요. 그러다 잊어버려요. 근데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갔던 거죠. 자신이 만만하고 즐겁고 지속 가능한 방법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다 소화한 다음에 습관으로 만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레벨을 높여가기 위해서 학습법, 영어 학습법,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또 꾸준히 해나가는 거. 그래서 사실 영어 공부도 마이너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적용되는 것. 이것도 다 같거든요. 영어를 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적용해가는 플러스 기법. 세상사가 다 그렇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다이어트에 대한 책들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또 TV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알아가다 보면 휩쓸리게도 되고 이게 좋다더라 해서 필 받아서 했다가 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번 실패했다고 그러면서 예전의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저기에 휘둘리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공부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의학이 발달해 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맨날 똑같은 게 나오면 책이든 잡지든 어떤 상품이든 팔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늘 새롭게 발견된 위대한 슈퍼푸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식생활에 가장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인도 지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어떤 다이어트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체중값은 인슐린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도 우리 몸은 다시 복구하려고 예전으로 돌려놓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지는 게임을 하고 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게 되죠. 나는 안 빠지는 체질이야. 난 살이 잘 찌는 체질이야. 이렇게. 근데 인슐린은 제대로 잘 분비되고 있어도 인슐린이 지방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인슐린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우리가 마구 무시하게 되면 자주 무시하고 만성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결국 인슐린이 말도 안 되는 인슐린 저항성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르몬이 알아서 배고프다, 더 먹어라, 넌 이제 배 부르다, 그만 먹어라 등등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호르몬이 바로 우리 뇌와 우리 신체와 의사소통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면 우리의 체중값을 결정하는 이 중대한 인슐린이 말을 안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단식을 해도 똑같이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어떤 사람은 쉽게 잘 빠지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빠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말을 듣고 있느냐 듣지 않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체에 이미 장기적인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비만인 기간이 더 길었던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잘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뺄 때는 고생, 찔 때는 한순간.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 몸에 이미 설정된 체중값을 다시 리셋하는 두 가지 해결책 중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걸 다시 점검해 봤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언제 먹을 것인가입니다. 우리 이제 먹는 것을 통해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법을 배웠어요. 또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미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인슐린 농도를 많이 낮춰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 거기에 마이너스 기법과 플러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근데 사실 이것은 농도를 크게 낮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 에? 무슨 말이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음식이라는 것은 인슐린을 조금 올리느냐, 적당히 올리느냐, 과도하게 올리느냐 그 차이인 거고 어쨌든 모든 음식은 인슐린 생산량을 높인다고 합니다. 분비량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음식이 인슐린 농도를 높인다면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바로 금식이라는 거죠. 단식, 충분한 공복 시간.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 금식은 꼭 필요한 거고요. 16대 8, 18대 6, 20대 4, 하루 2끼, 1일 1식, 24시간 금식, 5대 2 방법, 일주일에 따로따로 이틀만 공복하는 것. 그런 다양한 간헐적 단식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대 몇으로만 하라. 이게 최고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몸의 상태가 있고요. 또 직업이 있고요. 성격도 좌우하죠. 어떤 거는 견딜만 해. 근데 나는 어떤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이 패턴을 하면 내가 폭식으로 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리고 요요까지 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모니터링을 해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컨디션, 몸의 상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해야 되고요. 기저질환자들은 당연히 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모든 영상들은 건강범주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들의 정보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비만의 원인은 열량이 아니라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져 있거나 이게 만성화되었거나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내 몸의 신호를 잘 듣지 않고 있거나 그 습관이 만성화된 것. 바로 우리의 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한 거죠. 악착같이 들로부터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 중에 비만보다 더 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윌리엄 벤팅. 동의하십니까?
비만과의 전쟁이 한번 시작되게 되면 정말 악착까지 들러붙어 있죠. 지금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지만 비만과의 전쟁은 알게 모르게 사실 고질적인 인류의 문제죠. 그런데 야생동물이 병적으로 비만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겨울잠을 자기 전에 야생동물은 많이 먹어두죠.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상황도 정상적인 생활주기의 한 부분인 거고요. 식량이 풍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이 많아지면 몸집이 커지는 게 아니라 대신에 개체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면 쥐도 줄어들고 먹을 것이 많으면 쥐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즉 정상적인 체형의 쥐의 숫자가 늘어나지 개체수는 그대로인데 병적으로 뚱뚱한 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맞죠? 그리고 인간을 볼 때 체지방 비율이 아주 높을 때 생존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수시로 살이 찌는 동물도 있대요. 예를 들어 곰은 겨울잠에 돌입할 때마다 몸무게가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뚱뚱해지는 것과 비만이 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만은 건강에 악영향이 발생할 정도로 뚱뚱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곰과 고래, 바다코끼리, 그 밖에 뚱뚱한 동물들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뚱뚱하지만 비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뚱뚱해지게끔 프로그램된 결과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뚱뚱한 것이 아니라 날씬해야 진화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것. 그래서 남은 열량이 저장되는 것, 그것은 비만의 원인이 아니라 비만의 결과라고 합니다. 비만해졌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맞죠?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던 거예요.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인 거죠. 바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우리 몸의 다양한 호르몬이 복잡한 불균형 상태에 이른 것. 바로 호르몬의 문제라는 거죠. 아기의 호르몬 특성은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에서 접한 모체의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것은 아기의 혈중 고인슐린 여부와 이후 생애에서 비만이 될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요인은 비만이 될 전체 가능성에서 70%를 차지한대요. 근데 나머지 30%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가능성을 모두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상세하고 너무 의학적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K독서대학에서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해 오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섭취 열량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소비되는 열량은 운동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의 에너지 총 소비량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기본적인 대사율에 음식으로 인한 발열 반응, 운동 외에 열이 발생하는 활동, 운동 후 산소의 과도한 소비, 그리고 운동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를 모두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다른 여러 요인들뿐만 아니라 섭취하는 열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열량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면 열량이란 무엇일까? 열량은 그저 에너지 단위 중 하나인데요. 실험실에서 음식을 각각 연소시키고 그것의 열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측정한 결과가 해당 음식의 열량값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먼저 위에서 음식물이 위액과 혼합된 다음에 천천히 소장으로 옮겨지고요. 그러면서 영양소는 소장과 대장을 지나는 동안 추출되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체의 에너지 배출량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하루의 화학적인 에너지, 바로 음식이죠. 즉 하루에 2000칼로리의 음식이 유입된다고 가정해 볼 때 이 2000칼로리는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바로 이런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열 생산, 새로운 단백질 생산, 새로운 뼈 생산, 새로운 근육 생산, 뇌의 인지 기능, 심장 박동 증가, 심장 박출량 증가, 운동 또는 신체의 움직임, 해독, 소화, 호흡, 분비, 지방 생산.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우리 몸에 유입됐을 때 정말 열일하잖아요. 에너지가 열로 연소되고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등등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거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저거 살찌는데 그러면서 저칼로리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하는 수많은 열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부분에만 신경 쓴다는 거죠. 그것도 과도하게. 그러나 인체는 여분의 에너지를 체지방으로 저장하는 것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저칼로리만 신경 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 하지만 사실 인체에는 조절되지 않는 시스템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갑상선, 부갑상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호흡계, 순환계, 간, 신장, 위, 장, 부신까지 전부 호르몬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체지방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인체에는 체중을 관리하는 여러 시스템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 축적되는 문제는 사실 에너지의 분포와 관련이 있대요. 즉, 에너지가 몸에 열을 만들어내는 등의 기능 대신 지방 생산에 너무 많이 쏠리는 거죠. 운동 같은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운동을 시작하는 거, 운동량을 늘리는 거, 줄이는 거. 근데 지방을 축적하는 기능과 새로 뼈를 만드는 기능, 해독, 심장 박동 등등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는 체중을 관리하는 여러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칼로리만으로 우리 체중을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다이어트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우리 인체의 입장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관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비만을 치료할 수 있고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체중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의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열량을 줄입니다. 일일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줄여요. 그로 인해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인체의 기능이 급작스럽게 30-40% 감소시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일단 몸에 열을 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섭취 열량이 줄면 몸에서 나는 열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그 결과 계속 춥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심장이 혈액을 뿜어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요. 섭취 열량이 줄면 이 기능도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수와 박출량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혈압을 유지하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섭취 열량이 줄면 인체는 압력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감소한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는 대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뇌가 기능하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섭취 열량이 줄면 인지 기능도 저하된다는 거죠. 그 결과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단식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저칼로리, 그것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다이어트 방법으로 믿어왔고 해왔던 그 저칼로리의 관점인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공복과 만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공복을 했으면 충분한 만복도 필요한 거죠. 근데 과식, 폭식은 아니라는 거죠.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시죠?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요. 섭취 열량이 줄면 움직임도 줄어들게 되죠. 그 결과 신체 활동을 할 때 힘이 없게 되죠. 또 머리카락과 손톱이 만들어지려면 열량이 필요한데요. 섭취 열량이 줄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새로 날 수가 없고 그 결과 손톱이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인체는 섭취 열량을 줄이면 에너지 소비량도 줄이는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죠. 바로 수입과 지출과도 같은 거죠. 수입이 줄면 긴축 재정을 해야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 영리하고 죽지 않는 방향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존의 방법을 계속 찾는다는 거죠. 근데 섭취 열량은 150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계속 3000칼로리를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직업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경우죠. 그러면 먼저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연소되고 다음에는 저장 단백질이 사용된 다음에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만약에 인체가 이거를 자동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이른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인체가 이런 기능이 없다면 우리가 저칼로리로 섭취하고 소비 열량은 너무 많을 때 우린 결국에 사망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인체는 즉각 긴축 재정을 같이 한다는 거죠. 에너지 소비량에서 섭취 칼로리가 계속해서 적게 들어오면 에너지 소비량도 일일 1500칼로리로 줄여서 균형을 회복하는 영리한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야, 그렇군요. 우리의 몸이 이래야 되는 거군요. 근데 우리의 몸은 여유 있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지어 그보다 낮게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체는 바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몸의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래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섭취 열량이 줄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몸의 기능이 줄어든다는 거죠. 낮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칼로리의 개념은 소식, 단식, 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열량 이하로, 그것도 극심하게 그렇게 간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체 시스템에 역행하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거고 성공했어도 요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시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섭취 열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 바로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유지해 간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영리하게 그렇게 생존을 유지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도 발생하게 되죠. 몸이 영 안 좋은 느낌이 들고 기운도 하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도 커지고 결국 욕구가 분출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고 이런 악순환의 패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은 우리 몸의 총 에너지 예산에 반드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섭취 열량과 소비 열량은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대로 다이어트법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을 500칼로리 줄이면 일주일에 지방이 0.45kg씩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계산대로라면 200주 뒤에는 91kg이 빠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식으로 체중이 0kg까지 줄어들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체는 어느 순간부터 소비 열량을 줄여서 섭취 열량이 줄어든 상황에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적응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장기간 유지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목표가 있어요. 예상치에 도달해야 해요. 그래서 이만큼의 칼로리를 줄여요. 또 운동은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정체기가 또 와요.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이 낮춰졌기 때문에 적게 소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섭취 열량을 점점 더 혹독하게 줄여가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체지방이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해요. 저장되어 있던 지방으로 에너지 소비가 된 거죠. 근데 회복기가 시작되자 체중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체중은 계속 늘어나서 심지어 그 이전보다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섭취 열량이 줄면 인체는 재빨리 대사 기능을 줄이게 되고 어느 정도는 다이어트 효과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한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양을 지방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생존과 어떤 기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능들이 낮춰졌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섭취 열량을 줄이면 체중이 감소한다. 오랫동안 신봉해왔던 이 이론은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량이 줄면 소비 열량도 불가피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덜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는 것,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낮추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솔루션이라는 거죠. 살과의 전쟁, 비만과의 전쟁, 그 안에는 사실은 식욕과의 전쟁이 있죠. 아주 힘들죠? 그 식욕, 배고픔, 허기, 이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잊을만 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잘 이해하는 것, 그 실체를 잘 들여다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다이어트가 간절하고 그래 이제 결심해서 나 정말 제대로 해볼 거야. 그렇게 해서 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잘 해오다 결국 식욕 앞에서 무릎 꿇게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이어터들이 그 부분에서 좌절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자는 먹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의지력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의지력이 완전히 관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범인을 자신의 의지력으로 지목했던 거죠. 난 너무 의지력이 약해. 역시 난 안 돼.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살이 찐 것은 그들이 살이 찐 것은 너무 많이 먹었고 덜 운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왔는데요. 저자는 이런 섭취 열량과 소비 열량을 중심으로 한 체중 감량 계획, 바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믿어왔던 이것은 우리가 먹는 행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체 호르몬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체는 체중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열량을 줄일수록 더 강력한 복원 시스템, 그게 작동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 인체는 항상성,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인체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그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는 딱 이 값만 원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인체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체는 놀랍게도 변화에 적응하는 자동 시스템, 그 항상성 유지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그런 변화로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 수준으로 억제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체중이 줄어드는 변화가 시작되어도 그 변화에 대처해서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 수준으로 억제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참 슬프죠? 근데 우리 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섭취 열량을 줄였어요. 그렇게 섭취 열량이 줄면 우리 몸은 적응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총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허기를 느끼게 하는 식욕 호르몬, 그 신호가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체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몸의 입장에서는 그 줄어든 체중을 되돌리기 위해 먹어. 넌 먹고 싶어. 먹어야 해. 제발 좀 더 먹어. 이래도 안 먹어? 넌 이걸 원한다고. 이런 내면의 속삭임을 통해서 바로 호르몬의 신호인 거죠. 그것을 우리의 몸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합니다. 어서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너 배고프다고. 먹어 치우라고. 때로는 협박 수준이죠. 그렇게 내면의 속삭임, 내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호르몬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식욕 호르몬, 그것은 바로 그렐린 호르몬인데요. 최강의 식사, 그 책에서는 레브라도 뇌라고 했거든요. 바로 본능의 뇌인 거죠. 그것이 바로 강력한 보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였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섭취 열량이 줄어들수록 소비 열량이 늘어날수록 체중이 줄어들수록 강력한 보건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의미였던 거죠. 이 본능의 뇌가 막강해지는 거예요. 날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이런 상태에 계속해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섭취 열량이 줄면 에너지 총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고요. 허기 호르몬, 식욕 호르몬 신호는 대폭 증가한다는 거죠. 이것이 기존의 저열량, 저지방 다이어트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원인에 맞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그 원인도 잘못 지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솔루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힘들었고요.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다시 원점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원점으로 이랬던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작동했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워가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생활에 적용을 하시면서 직업이나 자신의 몸의 상태나 자신의 성격이나 내 취향에 맞게 그렇게 잘 조절해 가시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자연스럽게 체내의 인슐린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는 그런 식습관, 그런 활동 습관 이런 것들을 유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마이너스화하고 정말 필요한 중요한 습관들을 배우면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추가해 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건강한 습관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열심히 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실천해 가는 것,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몸의 소리는 제대로 듣지 않고 처음에는 이기는 듯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이 책에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대요. 근데 초반에 빠지는 것은 분명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진행될수록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는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수많은 연구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포함해서 다양한 호르몬을 분석했대요. 2011년에 실시된 한 연구에서도 체중을 감량했을 때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를 살펴봤대요. 실험 참가자들은 평균 13.5kg의 체중을 줄인다는 목표로 1일 50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당 지수가 낮고 지방 함량도 낮은 식단을 지키고 하루에 30분씩 운동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이 하던 거죠. 아주 적게 섭취하고 저칼로리 저지방 지키고 운동을 늘리고, 그런데 이런 의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빠진 체중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비슷한 실험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연구진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포함해서 다양한 호르몬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그렐린 수치를 연구 시작 시점과 비교해보니 체중 감량과 더불어 크게 증가했고 1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증가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참가자들이 전보다 허기를 더 많이 느끼게 됐고 연구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그런 상태가 계속됐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모두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했는데 그것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면서 했는데 왜 결국에 처음에는 다 빠지고 나중에는 절반 가까이 다시 다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전보다 허기를 더 많이 느끼는 상태 근데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 이런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연구진은 그 밖에 펩타이드 YY, 아밀린, 콜레시스토키닌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호르몬 등 포만감과 관련된 몇 가지 호르몬의 변화도 측정했는데요. 이것들 모두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함유된 단백질과 지방 성분에 의해 분비돼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바로 허기 호르몬, 식욕 호르몬 외에도 포만감 호르몬의 변화도 측정했다는 거죠. 이 포만감 호르몬이 잘 분비돼야 우리가 배부른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도 지속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와 목표를 이런 호르몬의 작용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근데 분석 결과 참가자들의 체중은 줄고 그러면서 1년 이상이 지난 뒤에도 이 세 가지 포만감 호르몬이 전부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바로 참가자들이 배부르다는 느낌을 덜 받았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결국 허기는 증가하고 포만감은 줄어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진 상태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호르몬의 변화는 거의 즉각적으로 시작되면서 무기한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 사람은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요. 이는 괜한 기분 탓도 아니고 의지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중일 때 우리는 더 많이 배고프잖아요. 평소보다 더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괜한 기분 탓도 아니고 의지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도 아니고 바로 체중이 줄어들고 호르몬이 그에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이자 예상 가능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취열량이 줄고 체중이 줄어든 사람들은 음식에 관한 꿈을 꾸고 음식에 집착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음식 생각뿐이고 다른 것에는 아무것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대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 끝나면 하면서 더 강박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호르몬 작용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인체가 허기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호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 인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섭취 열량을 줄이면 또 소비 열량을 늘리면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인체는 강력한 보건 시스템, 바로 항상성 유지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허기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더 먹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먹는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나 장기적, 지속적으로는 의식적으로 조절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섭취 열량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그럴수록 악순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적게 먹을 때 시작되는 악순환. 바로 덜 먹기 시작하면 체중은 어느 정도 감소해요. 이로 인해 대사가 느려지고 허기는 증대되죠. 그래서 체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덜 먹으려고 전보다 훨씬 더 애써야 하기 때문에 2배 더 힘들게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럼 살이 조금 더 빠져요. 근데 또다시 에너지 총 소비량이 줄고 허기는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다시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시 덜 먹으려고 애쓰고 전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은 자신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몸은 춥고 피곤하고 늘 배고픈 상태가 되고 음식에 집착하고 맨날 칼로리만 계산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또 집착하고 더 나아가서는 강박증까지 갖게 되고 그리고 최악은 체중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최악은 더 많이 쪄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원래 먹던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느니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 난 먹어야 해. 그러면서 원래대로 먹는 거죠. 근데 인체 대사가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먹던 대로 먹었을 뿐인데도 체중은 급속히 늘어나 맨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의 몸무게로 돌아가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호르몬의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강력한 호르몬의 영향을 무시한 결과라는 거죠. 이것은 다이어트에 도전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다이어터들의 눈물 속에서 드러난 진실이죠. 결국 그들은 이런 악순환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의식적으로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루도 못 되어서 또는 작심삼일 만에 또는 몇 주일 만에 몇 달 만에 무너져 버리고 후회하는 패턴, 거기에 자책까지 하는 패턴, 이것을 종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이것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기분 탓도 아니고 약한 의지력 탓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탓도 아니고 체질 탓도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다 호르몬 때문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호르몬을 잘 몰라서 그 무지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먹는 행동은 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조절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조절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칼로리 때문이 아니다. 바로 호르몬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다. 호르몬의 저항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식욕 호르몬, 포만 호르몬, 이 호르몬이 우리의 식욕을 결정한다.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앞으로 바로 그것을 공부하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케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